반갑습니다. 구국공무원 사회 법과정치를 강의하고 있는 정영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법과정치 과목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국제정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국제정치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이런 부분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제정치와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연결되는 게 이제 유엔이잖아요. 유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국제정치가 어떻게 발전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진지 배울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요,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내용 자체는 오히려 이제 외우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적어요. 근데 이제 여기 부분을 들어갈 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제 그 역사적인 부분이 이제 군데군데 나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국제정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좀 역사적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별로 안 좋아하시면은 이제 조금 좀 그렇게 좀 정이 안 가는 단어일 수 있는데, 실제 공무원 시험에서 역사적인 어떤 사실의 어떤 과정을 물어보진 않아요. 여기서는 그냥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이제 국제정치에 영향을 주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 왜 이해를 주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정말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뭐 이제 유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국제연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제법과 관련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그동안 배웠던 법적인 내용에 비해서 어휘도 더 쉽고요. 그리고 내용도 훨씬 간단하니까 금방 끝낼 수 있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법과정치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111번 토픽 보게 되면은 국제사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의미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지구촌이라든지 이제 뭐 영어로 뭐 인터내셔널, 뭐 국제적인 뭐 이런 어휘들을 요새 많이 쓰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사회 자체가 어떤 특정 국가 안에서 그 특정 국가의 관습과 풍습이 주가 된 사회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교류하고 상호 의존하면서 상호 교류하는 그런 국제적인 공동생활을 누리게끔 하는 그런 오늘날 사회적 풍조를 우리가 국제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특성 보게 되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구성 국가들은 대부분 다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인 국가다 보니까 독립적 주권들을 모두 인정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은요, 바로 각각 고유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가 따로 없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 국가에서는 이제 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 나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각각의 국가가 모두 이제 동등하게, 물론 뭐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동등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이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중앙정부가 있어서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중앙정부가 부재된다. 없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자, 이제부터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 안에서 중앙정부는 없지만 이 안에서 각각의 국가들이 이론적으로 평등한 위치를 수반하고 있지만 그래도 힘에 눌린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강대국들의 의사가 우선시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포인트는요, 여기는 현실주의다라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보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이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 약간 편차가 있긴 한데요. 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 건요, 최근에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그럼 과거에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했는데 이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바탕이 되는 게 사실은 이익이 아니라 좀 이념적 개념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자기 나라 이익을 최대한으로 좀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구성 국가들끼리 협의를 하거나 또는 갈등을 빚거나 이런 일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엄연히 협력과 갈등이 모두 공존해요. 자, 포인트는요, 협력과 갈등이 모두 공존한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뭐 어제는 적이었는데 오늘은 동지가 되거나 오늘까지는 동지였는데 내일은 또 적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또 국제사회의 특징이에요. 아무래도 목적이 자기 나라 이익을 추구해야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해결하는 노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터지는 갈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회가 국제사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이제 국제사회 얘기하면서
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뭐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말도 했죠. 그죠? 즉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좀 현실주의, 현실적인 상태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좀 이론을 좀 인정하지 않고 실제는 이렇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상주의는 그래도 원래 원칙은 이러지 않니? 라고 하는 약간 좀 이론적 근거에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보통 우리가 국제사회의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도 친하고 일본도 친하고 뭐 중국도 친하고 다 친해요. 그런데 좀 걸리죠. 평등하지는 않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나라, 뭐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유럽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좀 우위에 있어요. 아랍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데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평등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뭐 실제는 진짜 우리가 무슨 뭐 왜 이렇게 불리해? 왜 이렇게 우리는 좀 득이 되는 어떤 경우를 못 봤어? 뭐 이렇게 뭐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실주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베이스 자체가요. 아시겠죠? 자, 반면에 기본적인 뭐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뭐 축구 경기 뭐 이런 걸 보면서 기본적인 어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어떤 협동 이런 걸 추구하는 그 바탕 정신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국제사회에 발현됐을 때 그런 것들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상적 이론이 이제 이상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현실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악하다라는 약간 좀 성악설, 즉 홉스 방식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들잖아요, 사실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홉스의 자연관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러면 인간들이 만든 구성원이 국가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힘의 논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가 바로 이 힘의 논리예요. 반면에 이상주의에서는요, 일단 홉스식 어떤 성악설이 아니라 계몽사상을 통해서 나중에 잘 될 거야, 결국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라는 낙관론이 배경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인간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성적인 방향을 얘기하겠죠. 그럼 그 이성을 지탱하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본능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약간 윤리와 사상 같은 느낌인데 진짜 그렇게 막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특정 어휘를 우리가 끌어내기 위해서 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냥 그러려 넘어가시면 됩니다. 편하게. 자, 그래서 현실주의는 정리하게 되면은 포인트는요. 힘. 그 힘센 자가 무조건 이겨. 약간 어떻게 본능적이죠, 사실은요. 예. 약육강식 논리가 좀 있죠. 근데 이상주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하잖아. 이성적이어야지. 즉 포인트는요. 이성에 기반한 도덕이라든지 윤리예요. 자, 그러면은 평화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요. 현실주의에서의 말하는 평화는요. 내가 세상은 아름다워야 돼요. 평화로워야 돼요. 백날 얘기하면 소용이 없다. 내가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즉 균형이에요. 힘에 대한 균형이에요. 저쪽이 어느 정도만 되면은 내가 가만히 있다 해서 평화를 외쳐봤자 소용이 없다. 저쪽의 힘과 내 힘이 동일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먹히지 않아. 이게 평화야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군사동맹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힘의 논리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요. 세력 균형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박스 문제로 나오지 않겠지만 나온다 하면은 주로 냉전 때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면 냉전 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나토라든지 WTO 가끔 이거 보기에는 세계 무역기구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고 합니다. 이게 바르샤바란 말이 W 들어가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요게 대한 얘기 자세히 또 이따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의 논리가 중심이다 보니까 이 평화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잘 돼야 돼. 자국의 안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상주의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내가 아니라 모두가 잘 돼야 돼요. 집단 안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제평화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국제평화의 어떤 주체가 유엔이에요. 자, 요 이상주의가 나오게 된 결정적 배경은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유엔 나오는 배경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유엔이 중간에 원래 그 전에 했던 역할이 국제연맹이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그런데 이제 국제연맹이 자기 역할을 잘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어떤 빌미를 제공한 건 아니지만은 그걸 막지는 못했죠. 자, 그러다 보니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엔을 통해 가지고 집단 안보를 굉장히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군사적인 어떤 그 권한은 있어요. 하지만은 국가와 국가 사이 힘의 균형이 아니라 전체를 지키기 위한 집단 안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현실주의에서는요. 국제법이 있지만 국제법은요. 평등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즉 국가와 국가 사이의 어떤 충돌과 갈등과 해결을 위한 어떤 상관관계, 즉 권력관계에서 국제법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이상주의는 달라요. 이상주의는요. 국제법을 바라본 시각이 각각의 국가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합의를 했다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국제법을 통해서 국제관계의 어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요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현실주의, 이상주의는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나오더라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대별로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네라고 좀 주저주저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좀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또는 어떻게 발전되었느냐를 보려면요. 사실은 근대부터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근대 이전 사회를 봤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가는 어떤 서양 중심의 어떤 역사적 사고방식에 따르면요. 중세 때까지는 국가라는 개념이 영토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체도 왕이 있었지만요.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중세 유럽의 특징은요. 왕보다 더 강력했던 게 바로 이제 교황이었어요. 즉 중세라는 개념은요. 교황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즉 뭐예요? 바로 국가라는 개념보다 종교라는 개념이 더 강했던 사회예요. 종교라는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있었지만 주권국가는 존재한다고 보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때는 사실은 이제 교황의 말 한마디면은 왕도 내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실제로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뭐 카노사의 굴욕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 기정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교황권이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크리스트교 이제 한 200년 가까이 싸웠는데 크리스트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황은 이제 그 전쟁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서유럽 지역에 있는 이제 영주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군대를 끌어모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전쟁은 이긴다. 죽더라도 천당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7번 정도 싸워요. 이게 7차까지 가니까 1차 빼고 다 져요. 네, 그러다 보니 교황의 이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치게 되겠죠. 그죠? 양치기 소년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동시에 지방 영주들의 권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면은 국왕의 권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국가는 국가인데 어떤 도시국가 개념이 아니라 영토국가로서 존재감 플러스 이제 왕이 힘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주권국가라는 개념이 생기게 돼요. 물론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면 이거 관련해서 좀 상공시민층 얘기도 들어가겠지만 이거는 이제 좀 뺄게요. 이거는 우리가 역사에 배우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 다음에 르네상스가 터집니다. 르네상스. 이 르네상스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요. 고대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요 우리가 고대에서 중세로 가고 근대로 가는데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딱 생각하면요. 고대 우리가 알고 있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그리스가 생각나거나 로마가 생각나요. 근데 이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가치관, 시대 정신은 뭐였냐면요.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 보게 되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신의 모습이 인간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이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대는 우리가 인간 중심이다. 요렇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배웠잖아요. 중세에서는
무조건 신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어떤 권위와 권한이 떨어지게 되고 교황이나 성직자의 힘이 강해진 시대거든요. 자, 그렇게 등장했던 중세를 지나서 우리가 근대를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근대의 시작을 우리가 대표적 사건은 르네상스거든요. 우리가 이거를요. 근데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보통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역사 교과서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의 회귀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다른 말로 이제 인문주의라고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걸 좀 간지나는 말로, 좀 좋은 말로 휴머니즘이라죠. 그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근대 때 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교회의 힘은 아예 끊어지게 되고요. 뭐 일부 남아있긴 해요. 종교육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국왕의 힘이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십자군 원정도 그랬잖아요. 얘도 그러네요. 그렇죠. 다시 말해 뭐예요? 요 두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왕권이 강화되고 주권국가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우리가 좀 약간 좀 역사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아까 교회의 힘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여기는요. 자, 우리가 여기서 십자군이라든지 르네상스를 겪으면서 교회의 힘이 떨어지게 되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르네상스를 볼 때요. 전 유럽에 르네상스가 퍼지지만 남쪽과 북쪽은 달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은, 자, 어떤 곳이라면 안 되죠. 보통 유럽을 봤을 때 북쪽 지역은요. 뭐 독일이나 이런 데겠죠. 교회의 힘이 아직 남아 있어서 사실은요. 약했지만 그래도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 지역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는요. 확실히 교회의 힘이 떨어진 건 맞아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쪽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교류가 그 당시 유럽이 뭐 활발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황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해서 종교 개혁이라는 게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루터라든지 칼뱅이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종교 개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기존의 교회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카톨릭.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이제 성당이죠. 성당. 그렇죠. 당시 카톨릭이 지금은 이제 뭐 정상적인 종교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당시 카톨릭이 굉장히 좀 썩었거든요. 뭐 성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매매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루터 때도 보면 배우겠지만 이제 면죄부, 즉 면벌부를 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넣으면 땡그랑 소리 나면 당신은 천당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자행했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카톨릭이 기본이 됐던 이 종교 사회에서 루터, 칼뱅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만 믿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신교의 신교. 이게 오늘날의 개신교가 됩니다. 왜 그 목사님 보면요, 목사님들 막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기본 우리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사실은 이제 성경이에요. 루터라든지 칼뱅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제 카톨릭은 이와 대비돼서 이제 이름이 뭐가 되냐면 이제 구교가 되겠죠. 그러면은 유럽 전역에서 이제 요 부분 종교에 대한 분열 때문에 트러블이 나는 겁니다. 즉 구교와 신교와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제가 자꾸 종교 얘기를 하냐면요. 국제사회를 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유럽에서는 중세 그 자체가 종교가 지배했던 사회예요. 그 종교를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요. 국제사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적거나 기록하시지 말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은 구교, 카톨릭이랑 개신교 간의 전쟁을 통한 게 이제 종교 전쟁인데, 종교 전쟁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요. 대표적으로 독일 지역에 있었던 30년 전쟁이에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요 30년 전쟁을 통해서 나중에 이 종교 전쟁을 종결시키는 조약이 나옵니다. 자, 이제 체크할게 이거죠.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자, 이 베스트팔렌 조약의 핵심 골자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 조약 내용은
종교 전쟁을 끝내겠다. 다시 말하면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교를 믿든 신교를 믿든 카톨릭을 믿든 개신교를 믿든 종교 자유를 보장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종교적인 어떤 지배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종교가 이제 국왕과 종교, 즉 힘의 논리에서 종교의 어떤 힘이 완벽히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베스트 팔레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여러 나라들이 참석하게 돼요. 즉 대규모 국제회의랑이 처음 이때 벌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흔히 보여지는 모습들이 바탕이 될 수 있는 첫 모습이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때는 교황이라든지 추기경이라든지 뭐 신부라든지 이런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국제사회로서의 어떤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점. 그래서 저는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좀 편하게 이해하게 설명하려고 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국주의 얘기를 할까요? 좀 지울게요. 자, 좀 많네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17세기,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은 17세기에 방금 얘기했던 이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로는요, 국제적으로 모일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별로. 왜냐면은 요 시대 이후에 각 국가별로 자기 나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때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시민혁명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 안에서의 자기들끼리 변화를 하기 바빴지 국제적인 공조라든지 갈등, 협력을 논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물론 이제 개별적인 국가들 간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 국가들이 다시 한번 모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바로 제국주의예요. 자, 19세기 때 1800년대죠. 1800년대에 우리가 이때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에 등장했던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즉 산업혁명, 즉 우리가 요 산업화라는 말이 농업 중심 사회에서 공업 중심 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영국의 어떤 뭐 증기기관이라든지 그리고 뭐 공장제, 뭐 수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기계공업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이때가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의 산업화에 성공하다 보니까 국가들이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국내 시장이 이제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해외로 팔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산업화 성공 국가가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자기네 물건들을 쓰려고 하고 팔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수입을 잘 안 하려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 마음대로 총칼 들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거예요. 즉 안정적인 시장 확보 목적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식민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런 데 가야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이 산업화 국가들을 우리가 힘센 거에 열강이라 합시다. 줄여서 열강들이 서로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요. 아시겠죠? 됐죠? 요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요 당시에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가끔 박스 문제가 가끔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요. 사회 진화론인데 우리가 보통 그 다윈이 얘기했던 진화론 아실 겁니다. 그 이제 좀 문과 성향분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요. 갖다 얘기하면은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에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네요. 이 얘기는요. 가끔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어떤 수업적 얘기를 하면요. 그 다윈 얘기를 하게 되면은 표정 안 좋아지는 학생들 한 좀 있어요. 이제 뭐 물어보면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과학이 싫은 친구도 있고 뭐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진화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원숭이가 뭐 어떻게 해서 꼬리가 없어 뭐 이런 뭐 얘기하겠죠. 중간중간에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요. 그러면은 이 진화론이라는 기본 개념은요. 약육강식이에요. 그래서 힘센 자가 좀 살아남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사회적 현상에 빗대서 설명한 게 사회 진화론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점령하고 식민지배하는 거는 당연히 약육강식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걸 뭐예요? 요 식민지를 만드는데 정당화시킨 이론이 바로 사회 진화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 과정에서 여러 국가들, 영국이 됐든 프랑스가 됐든 독일,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런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를 열심히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피자를 생각하면 돼요. 피자 한 판에 8조각인데 2명이 먹으면요 4조각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4명이 달려들게 되면 2조각밖에 못 먹거든요. 즉 자국의 어떤 시장 확보에 대한 이익이 감소할 걸 우려하다 보니까 열강들끼리 이제부터 갈등이 터지는 겁니다. 요 얘기죠. 대표적으로 구분을 나누게 되면요. 첫 번째, 선발 제국주의 국가죠. 자, 처음으로 산업화 성공하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식민지를 만든 영국과 프랑스가 보통 한 축이 되고요. 다른 축은요. 후발인데 이 산업혁명의 자극을 받고 뒤늦게 성장을 하게 된 나라들이에요. 독일이라든지 뭐 일본 이런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충돌이 벌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충돌 베이스는 바탕은 요 얘기지만 아무래도 이제 국가와 국가의 갈등을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이런 산업적 부분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건이 터져야 돼요, 항상. 근데 그 사건을 터지는 맥락을 보게 되면 항상 여기에 뭐가 있느냐?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그 다른 요소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식민지 쟁탈 갈등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민족과 종교 갈등이에요. 민족과 종교 갈등. 그 안에 터지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요 이전 사회만 하더라도 국가와 국가 사이의 개별 전쟁이 주가 됐다면요. 이때는요.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힘을 뭉치다 보니까 그들 간의 대규모 갈등이 터진 거예요. 그 안에서 자잘한 사건인 민족 종교 갈등. 물론 이제 실제로 민족 종교가 자잘하진 않아요. 하지만 요 자잘한 요소들 때문에 전쟁이 세계적으로 확대했다. 엄밀히 말하면 유럽 전체겠죠.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세계 대전이라고 하고요. 자, 요 얘기 간단히 드릴게요. 좀 지우고 갈까요, 이거? 자. 우리가 1차랑 2차를 구분짓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그럼 간단히 보시기에는 1차 세계대전은요. 1914년부터 해서 뭐 18년까지 1910년대고요.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이제 45년까지 그러니까 40년대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약간 30년 정도 오차가 나는데 1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요. 전형적인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그래서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림을 간단히 그리면요. 영국이 있었고요. 프랑스가 있어요. 그러면 두 국가가 아무래도 선발 제국주의 국가겠죠. 그런데 누가 등장하냐면 여기에 독일이 등장해요. 독일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뭐 3B 정책, 3C 정책 뭐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이거 다 뺄게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독일이 이제 팽창을 하려고 하니까 자, 독일 입장에서는 누굴 고립시켜야 되냐면 당시에 프랑스하고 고립시켜야 돼요. 이건 좀 역사적인 얘기인데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원래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독일이 옛날에는 통일국가 이전에는 이제 통일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프랑스가 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간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프랑스를 압박을 주기 위해서 독일 근처에 있는 오스트리아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쪽 있는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것도 모르는 많이다 보니까 영국이랑 이제 한 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독일을 견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이 달라요. 독일은 팽창이 목적이었어요. 커지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 목적으로 팀을 꾸리게 되거든요.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동맹이라고 합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팀을 꾸리는 동맹이라 해요. 그래서 이제 세 국가다 보니까 삼국 동맹이라고요.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군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고 유지하기의 목적이죠. 즉 경제적 이익이 목적이에요. 자,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협상이라고 하고요. 또 세 국가의 삼국협상이거든요. 즉 1차 세계대전은요. 요 삼국협상 국가와 삼국 동맹 국가들 간의 충돌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짜잘한 사건, 엄밀한 짜잘한 사건이에요. 실제로. 예. 요게 뭐냐면 사라예보 사건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좀 지울게요. 좀 이제 자잘한 얘기가 되긴 하지만 자, 당시에 이제 요 동유럽 쪽에 가게 되면요. 이 동유럽 쪽이 좀 민족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한데 뒤섞여 있어요.
그 민족과 종교 갈등이 잔재했던 지역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기 한 10년 됐나요? 10년 이전 보게 되면 무려 뭐 코소보 사태, 뭐 이제 뭐 불붙는 화약, 발칸 반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리스 그 주변 지역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요 지역인데 민족적으로도 대표적으로 어떤 곳이냐면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슬라브 계열. 요게 있을 거고요. 그럼 슬라브 계열이 당연히 종교가 어떤 거냐면요. 정교예요. 그리스 정교라고 해서 이런 걸 믿어요. 왜 보면 우리 가끔 테트리스 게임 보게 되면은 이상한 성 나오잖아요. 아이스크림 같이 생긴 성이요. 뭐 그런 종교예요. 알겠죠?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반면에 요 이쪽으로 하면 이제 독일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게르만족이거든요. 게르만족 있을 거고 이렇게 해요. 그럼 게르만족은 이제 기본적으로 종교가 뭐냐면 이제 크리스교예요. 요런 것들이 충돌이 된 건데 그럼 이 사라예브 사건은 뭐냐면요. 요 지역에서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요쪽 지역에 있는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는 나라를 그 당시에 이제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점령 지역의 퍼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같은 민족이었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같은 민족이었던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이제 암살을 하게 돼요. 그 암살 사건이 사라예브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국왕은 이제 격노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을 이제 공격을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아무래도 슬라브 지역이 맹주다 보니까 러시아 여기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끼고 영국, 프랑스 끼면서 이제 전 유럽 확대된 사건이에요, 이게. 자, 겉보기에는 단순히 이제 황태자 하나 죽어서 일어난 사건을 보겠지만요. 그 바탕에는요. 이렇게 종교적 문제, 민족적 문제가 깔려 있고 또 그 바탕에는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끼리의 어떤 충돌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국제사회에서 국제회의를 통해서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깔리다 보니까 회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지는 게 1차 세계대전 특징입니다. 여기서는요. 5년 가까이 전쟁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심에 물론 러시아 중간 빠집니다. 왜냐면 러시아는 여기서 공산혁명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련을 받게 돼서 빠지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삼국협상 국가가 승리를 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은 안 돼. 너무 참혹해라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만든 게 국제연맹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국제연맹 효과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이 국제연맹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가 가입한 게 아니라 8개가 가입을 해요. 8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국이 들어가죠. 미국, 뭐 당시 러시아, 소련, 그리고 이제 영국, 프랑스, 그리고 패전국인 뭐 독일, 오스트리아, 뭐 이탈리아 다 껴주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일본 들어가고요. 일본이 이 당시에 중국 지역에서 그 독일군이 격퇴를 하다 보니까 승전국과 좀 대등한 대우를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기 3.1 운동할 때 그 민족 자결주의가 잘 안 먹혔던 이유도 여기 있고요. 뭐 아무튼 자, 그러면서 국제연맹을 결성하게 되는데 국가 수가 작아요. 8개예요. 이걸 주도한 게 또 미국인데 미국이 나중에 그만두거든요, 이걸요. 의회에서 이제 반대가 심해서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소련이 1920년대에 그 스웨덴을 불법으로 침공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총 남은 게 6개가 남거든요. 그리고 힘이 없죠.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연맹은요, 문제 풀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힘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경제적 제재는 가능한데 군사적 제재가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불씨를 남겨둔 채 나중에 터지게 된 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똑같이 얘기하면요. 그 2차 세계대전 가장 바탕은 바로 기본적으로 대공황이에요. 미국에서 터진 대공황, 경제 위기가 전 유럽을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은 이제 식민지가 있는 국가들, 영국이나 프랑스 식민지에 있다 보니까 자기 나라하고 식민지하고 어떻게 교류를 하고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끊어버리면 돼요. 이거 우리가 뭐 이제 블록 경제, 블록 정책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식민지가 없는 나라들은요 완전 경제위기 터져버린 거예요. 대표적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내에서는 민주적인 얘기를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등장하냐? 바로 개인보다 국가나 민족이 더 우선시되는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가잖아요.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무솔리니가 등장합니다. 파시즘이라고 하죠. 파시즘. 그래서 독일에서는 나치, 파시즘.
같은 거 전부 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일본 등장해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당시 이제 일본이 중국을 이제 침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일 전쟁 뭐 이런 걸 겪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걸거든요. 그래서 일본 마찬가지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군국주의를 제시합니다. 군국주의요. 자, 요것들의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개인보다요. 국가나 민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게 되면 우리도 이거의 희생양이죠. 왜냐면은 징용이라든지 뭐 위안부라든지 정신대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전부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이 여기에 대한 폐해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히틀러의 독일의 폴란드 침공 1939년에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누가요?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데 굉장히 참혹했어요. 이때도. 또 마지막에 뭐 했어요? 미국이 또 이제 원자폭탄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1차 때보다 파괴력이 더 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라고 해서 이제는 국제연맹 가지고 안 되라고 해서 국제연합이 결성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유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때요. 보통요. 여기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요. 지금 제가 좀 자질구레 역사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실제로 문제를 낸다 그러게 되면 제일 내기 쉬운 게 요거예요. 대체 이 차이점 뭐냐? 문제 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차이예요. 알겠죠? 이게 결과잖아요. 결과. 그렇죠? 자, 그래서 국제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국제연맹은요. 1차 대전 이후에 등장했다는 점. 그리고 연합은요. 2차 이후에 등장했다는 점. 이렇게 첫 번째 구분하시고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자, 국제연맹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경제적 제재만 가능하다는 거. 요거 하나. 반면에 국제연합은요. 경제적 제재 됩니다. 그리고 군사 제재도 가능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국제연맹 얘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1차 이후에 등장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군사적 제재가 안 된다는 거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한 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이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부터 냉전시대예요. 자, 문제 빈도가 여기는 좀 굉장히 짜질구레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좀 잘 나와요. 여기는 어차피 그 박스, 글 상자로 봤을 때 제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간단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워낙에 많이 나왔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2차 끝난 이후에 유럽 사회가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나라가 일반적으로 미국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유럽 내에서 동쪽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누가 등장하면 공산 진영의 소련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소련의 팽창 정책이랑 미국의 소련 봉쇄 정책이 충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직후다 보니까 또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비난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눈치만 보면서 이를 갈고 있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냉전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영어로도 해도 콜드워예요. 실제로. 아시겠죠? 자, 특징은 소련의 어떤 팽창 정책을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동유럽이에요. 자, 동유럽 연결하시고요. 미국은요. 서유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얘기하게 된 게 우리는 공산주의를 싫어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하게 된 게 마셜 플랜을 해서 서유럽 지역이 그 당시 전쟁의 참상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 경제적 상태를 우리가 해결해 주겠어라고 해서 나오게 된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셜 플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동유럽 국가에서도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동유럽도 조금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움직여요. 우리도 도와줄게 라고 해서 얘기한 게 코메콘이에요. 코메콘. 경제 지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반대가 요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련을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사회를 잘 먹여놨죠. 동유럽이든 서유럽이든요. 그럼 이제 공짜는 없어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잘 먹었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공산주의를 막아보는 거야 라고 해서 군사기구인 나토를 만듭니다. 북대서양 군사조약기구예요. 마찬가지예요. 소련 마찬가지. 잘 먹었지? 그럼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저 미국을 막아버리는 거야 해서 만든 게 바르샤바 조약기구예요. 이름 비슷해요. WTO예요. 알겠죠? 이렇게 나뉘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유럽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유럽만 이랬으면 참 좋을 법했어요, 사실은요. 하지만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여기에 대한 이념적 논쟁은요 전 세계를 터뜨렸어요. 그래서 요 냉전 시대의 충돌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비유럽 다시 말해서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터지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의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쿠바 미사일 위기는 이제 남미 쪽인데 엄밀히 말하면은 쿠바라는 나라 아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한 70년 만인가요? 그쵸? 한 6, 70년 만에 그 쿠바를 방문을 했어요. 쿠바가 2차 대전 이후에 공산주의를 선언하면서 바로 위에 있어요. 바로 예, 비행기로 1시간도 안 걸릴 거야 아마. 바로 위에 있는 미국과 이제 불편한 관계를 만들었는데 소련 입장에서는 쿠바랑 친해지면 좋은 게 이제 쿠바가 미국의 뒤를 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다 보니까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진짜 요때 60년대 초반에 다시 한 번 더 전쟁 일어나네 만에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사회에서 좀 팽배했던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냉전 시대 당시 충돌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게요. 자, 중세 때부터 해서 냉전 때까지 오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를 보여주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냉전 시대가 어떻게 해빙이 되고 오늘날 국제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국제 정치와 법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한 특징을 배웠고요. 그다음 냉전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냉전이 어떻게 깨지고 현대사회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